열심히 일하는데 왜 점점 더 쪼들리는 느낌이야? 나도 그랬거든. 근데 이유를 알고 나서 소름 돋았어.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었어. 물가도 계속 오르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딱 하나야. 내 지갑 속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 이 상황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내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그걸 가져가는지 오늘 같이 짚어볼게. 인플레이션,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야. 근데 이거 정확히 뭔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거든.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핵심을 놓치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 차이가 진짜 중요하거든. 한번 생각해봐. 10,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 먹던 때 기억나? 지금은 10,000원 들고 치킨집 가면 반마리도 못 시켜. 같은 치킨이야. 맛도 똑같고 크기도 비슷해. 근데 가격이 올랐잖아. 이걸 보통 치킨이 비싸졌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치킨이 비싸진 게 아니야. 내가 가진 돈이 싸진 거야. 돈 한 장의 무게가 가벼워진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물건이 비싸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끼면 되는 문제야. 근데 돈이 가벼워지고 있다고 보면 아끼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진 돈이 계속 녹는 거니까. 그러면 왜 돈이 가벼워지는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이야. 여기서 쉬운 비유 하나 들어볼게. 물이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돼? 넘치잖아. 돈도 똑같아. 세상에 돈이 넘쳐나면 돈 하나하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희귀해야 값어치가 있는 건데 아무 데나 널려 있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한정판 운동화가 왜 비싼지 생각해봐. 수량이 적으니까 비싼 거잖아. 근데 그걸 100만 켤레 찍어내면 아무도 비싸게 안 사. 돈도 마찬가지야.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일이야. 코로나 터졌을 때 기억나지? 그때 전 세계 경제가 멈춰버렸거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기업이 쓰러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이 네 곳의 중앙은행이 뭘 했냐면 돈을 찍어서 시장에 쏟아부었어. 경제를 살려야 하니까. 그 금액이 약 11.3조 달러야.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감이 잘 안 잡히지? 그냥 인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풀어본 적이 없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미국 기준으로 세상에 풀린 돈의 총량이 15.4조 달러에서 21.7조 달러로 뛰었어. 40%가 늘어난 거야. 잠깐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 세상에 있던 돈이 갑자기 40%나 더 많아진 거야. 근데 물건은? 공장은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었거든? 돈은 40% 늘었는데 물건은 그대로야.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역사적으로 한 가지만 보여줄게.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이때 전쟁 배상금을 갚으려고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빵 한 개 가격이 2,000억 마르크까지 올랐어. 빵 하나 사려고 돈을 수레에 싣고 빵집을 간 거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장면이야. 지금 우리 상황이 거기까지는 당연히 아니야. 근데 방향은 같거든? 전 세계가 돈을 찍었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내 지갑 속 돈의 힘이 매일 조금씩 줄고 있어.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었다는 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해. 이건 뉴스에서 떠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내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자,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거든? 이게 왜 내 지갑과 직접 연결되는지 숫자로 보여줄게. 자, 이제 내 지갑 이야기야. 앞에서 한 건 개념 설명이었잖아. 근데 지금부터는 달라. 이게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월급 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 한번 생각해봐. 회사에서 연봉 협상 끝나고 월급이 10만 원 올랐어. 기분 좋지? 퇴근길에 치킨이라도 시켜야 하나 싶고 괜히 발걸음이 가벼워지잖아. 근데 팩트만 보면 그 10만 원, 진짜 10만 원이 아니야. 2024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였거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월급이 2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볼게. 5% 인상이야. 근데 물가가 2.3% 올랐으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는 인상분은 약 5만 4천 원이야. 10만 원 올랐다고 좋아했지. 절반도 안 남은 거야. 나머지 4만 6천 원은 어디로 갔냐고. 인플레이션이 가져간 거지. 이걸 경제학에서는 화폐 착각이라고 해. 1928년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처음 짚어낸 건데 쉽게 말하면 숫자만 보고 속고 있었다는 거야. 통장에 찍힌 숫자는 올랐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었던 거지. 월급 명세서에 적힌 숫자에 속아서 괜찮은 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솔직히 월급 오르면 그냥 좋아했거든.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는지 따져본 적이 없었어. 그냥 숫자가 올랐어 하니까 괜찮겠지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 2024년 1분기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이야. 명목임금은 1.3% 올랐거든. 근데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1.7%야. 물가 빼고 진짜 남는 돈으로 따지면 오히려 줄어든 거야. 월급은 올랐는데 살림은 더 팍팍해진 거지. 이상한 게 아니라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마트에서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느낌, 착각이 아니었던 거지. 여기에 환율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심해져.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잖아. 2026년 3월 말에는 1,530원까지 갔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야. 이게 왜 내 밥상까지 영향을 주냐면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 중에 수입에 의존하는 게 엄청 많거든. 수입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했어. 2021년 이후 4년 2개월 만이야. 환율이 오르면 1에서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로 전이돼. 결국 밥상 물가가 직격탄을 맞는 구조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환율 하나 때문에 장 보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KDI에서 분석한 건데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소비자 물가가 추가로 0.24%포인트 더 오른대. 숫자가 작아 보이지? 근데 이게 이미 오르고 있는 물가 위에 얹어지는 거야. 2024년에 가공식품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지는 거지. 마트에서 수입 과일 가격 보면 체감될 거야. 작년이랑 같은 물건인데 가격표가 달라져 있거든? 그러면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않냐고.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 2026년 1월 기준 예금 금리가 2.78%야. 나쁘지 않아 보이지? 근데 물가 상승률이 2.1%거든?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0.6에서 0.7% 정도야. 1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278만 원이야. 근데 물가 올라서 실제로 늘어난 건 60에서 70만 원, 1년에. 1억이라는 큰 돈을 꼬박 묶어놓고 1년을 기다렸는데 고작 치킨 20마리 값이야. 이건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녹이는 속도를 살짝 늦추는 거야.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 예금조차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사실상 무력한 거지. 정리하면 이래. 월급은 숫자만 올랐잖지 실질적으로는 줄었어. 환율 때문에 밥상 물가는 더 오르고 있어. 은행에 넣어둬도 물가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야. 어디를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가만히 있는데 가치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난해지고 있었던 거지.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근데 여기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줄게. 내가 잃은 그 돈, 증발한 게 아니야. 어딘가로 흘러간 거야. 돈은 사라지지 않거든.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누가 그 돈을 가져간 걸까? 이제부터가 진짜야. 좋아. 그러면 추적을 시작해 볼게. 아까 내 월급에서 슬쩍 빠져나간 돈, 그 4만 6천 원, 사라진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간 거거든. 인플레이션은 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돈을 옮기는 거야. A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B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돈이 정확히 누구한테 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 첫 번째 승자, 빚을 진 사람이야. 이게 좀 의외지. 빚이라고 하면 보통 불안부터 오잖아. 빨리 갚아야지. 이자 부담 어쩌지?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빚이 녹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빌린 1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벼워지는 거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 인플레이션이 3%라고 치면 1억 빚의 실질 부담이 1년 뒤에 9,709만 원이 돼. 약 300만 원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내가 갚은 것도 아닌데. 한번 생각해봐. 2020년에 대출받아서 집을 산 사람. 그때 빌린 3억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빚은 숫자 그대로야. 3억은 여전히 3억이거든? 근데 그 3억의 무게가 예전 같지 않아. 훨씬 가벼워진 거야. 반대로 은행에 열심히 저축한 사람은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었어. 저축하는 사람은 깎이고 빚진 사람은 높고. 이게 같은 시간 동안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야. 두 번째 승자,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야. 부동산, 주식, 금 같은 거. 자산 가진 사람은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 현금만 가진 사람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 이게 벼락거지의 구조야. 팩트만 보면 확실해.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급등했어. 202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야. 집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불어난 거야. 아무 노력도 안 했어. 그냥 갖고 있었을 뿐인데. 금값은 어떤지 알아? 2026년 3월에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어. 사상 최고가야. 달러 자산 가진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원화 기준 자산이 커져. 환율이 1,200원일 때 1만 달러면 1,200만 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면 1,500만 원이야. 300만 원이 그냥 생긴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숫자로 보면 확실해.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숫자로 볼게.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한 건데 2024년에 0.625를 찍었어.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야. 소득 격차는 더 노골적이야. 상위 20%의 평균 소득이 1억 7,338만 원이야. 하위 20%는 1,552만 원. 11.2배야. 이게 말이 돼?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 자산이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자산을 밀어 올려주고 없는 사람은 물가에 깎여나가고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속이 붙는 거야. 세 번째 승자. 이건 좀 화가 날 수도 있어. 정부야.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는 세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은 원래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거둘 수 있잖아. 절차가 있고 국민 동의가 필요해. 근데 돈을 찍어내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돈을 찍는 순간 이미 존재하던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정부는 새로 찍은 돈으로 지출을 하고 그 비용은 돈을 들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야. 이걸 신요리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부가 돈 찍어서 버는 수익이야. 눈에 안 보이는 세금인 거지.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은 명세서에 찍히잖아. 근데 이건 어디에도 안 찍혀.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용히 빠져나가. 근데 여기서 더 불편한 사실이 있거든. 달러는 기축통화잖아.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58%가 달러야. 그 말은 미국이 달러를 찍으면 그 인플레이션 세금을 미국 사람 3.4억 명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나누어서 부담해. 우리도 포함이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게 그냥 숫자가 오른 게 아니야. 우리 돈의 가치가 깎이고 있다는 뜻이거든. 정리하면 이래. 빚 가진 사람은 빚이 녹아서 이득. 자산 가진 사람은 자산이 올라서 이득. 정부는 돈 찍어서 이득. 그러면 누가 손해야?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 고정 월급에만 의존하는 사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구조적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야. 이걸 모르면 아무리 일해도 제자리인 거고 알면 흐름을 바꿀 수 있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화가 나지? 나도 그랬어. 근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 이 구조를 알았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하는지도 보이거든.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 방법이 없는 걸까? 솔직하게 말할게. 방법이 있어.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거든.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하는 걸까? 앞에서 봤잖아. 인플레이션이 오면 누가 돈을 벌었는지. 자산을 가진 사람, 빚을 가진 사람. 그러면 답은 간단해. 인플레이션이 올려주는 쪽에 올라타면 돼.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자산, 그쪽에 서는 거야. 물론 지금 당장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 돈을 녹아내리는 현금으로 둘지, 물가와 함께 오르는 자산의 형태로 바꿀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주식 한 주,
금 한 조각, 달러 ETF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나씩 짚어볼게. 첫 번째, 부동산. 2025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올랐어. 2021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 2026년은 공급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새로 나오는 집이 적어. 거기다 전세가 점점 월세로 바뀌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 근데 핵심은 이거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둔 사람은 물가가 올라도 이자는 그대로야. 앞에서 빚이 녹는다고 했잖아. 내 빚의 실질 부담은 줄어드는데 집값은 같이 오르는 거지. 이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동산이 강한 이유야. 두 번째, 금. 지금 금값이 역대급이야. 2026년 3월에 온스당 5,000달러를 넘겼거든. 사상 최고가야. UBS는 6,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랑 JP모건도 5,000달러 이상을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오르냐고? 인플레이션이 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할까? 돈 대신 안 떨어지는 걸 찾아. 그게 금이야. 중앙은행들도 금을 사 모으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지. 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가장 클래식한 방패야. 세 번째, 주식. 한번 생각해봐. 금리가 내려가면 어디가 살아날까? 성장주야. 2025년 7월 코스피가 월간 3.4% 올랐어.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은 1.2%였거든. 금리 인하기에는 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물론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큰 흐름을 읽는 게 먼저야.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기업의 매출은 물가랑 같이 올라. 치킨값이 오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도 오르잖아. 주식은 그 기업의 조각이니까 물가 상승의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지. 네 번째, 달러 자산. 지금 환율이 1,500원대잖아. 3월 31일에는 1,530원까지 갔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야. 이걸 반대로 생각해봐. 달러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로 따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달러 자산은 더 빛나는 거지. 환율 자체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야. 자, 여기서 한 가지 경고도 할게.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봤잖아. 예금은 물가를 이기지 못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오히려 자산이 녹고 있는 거야. 예금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방어막이 아니라 허수야. 근데 한 가지 더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래서 무턱대고 빚부터 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가계부채가 이미 1968조 원으로 역대 최대거든. 자기 상황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움직여야 해.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 부동산은 빚이 녹으면서 자산은 오르는 구조. 금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빛나는 방패. 주식은 물가 상승을 기업 매출로 흡수하는 수단. 달러 자산은 환율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장치. 이 네 가지가 인플레이션이 올려주는 쪽이야. 이건 부자들만의 비밀이 아니야. 부조를 아는 순간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아. 부조를 아는 것 자체가 시작이야. 예전에 나도 이런 구조를 몰랐거든. 그냥 열심히 벌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이거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 돈의 흐름을 읽는 것. 그게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야. 정리할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돈이 가벼워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정부와 빚진 사람, 자산가들에게 내 돈을 합법적으로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통장에 잠자는 현금을 깨워서 자산으로 바꿔봐. 딱 하나만 기억해. 돈의 흐름을 아는 것. 그게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습관이야. 이 내용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에도 알아두면 진짜 도움되는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가져올게. 같이 부자 되자.